자, 앞으로 메타버스가 갈 거냐, 이 세상에 올 거냐를 답해 주시면서 이게 뭐 화폐가 필요하냐, 이 메타버스에서 이게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예요. 여러분 언제 인터넷 접했죠? 95년도, 6년도 빨리 접한 거고 적어도 뭐 97, 98, 99 때 접했죠. 근데 그때 인터넷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메타버스라는 게 이게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이 인터넷하고 똑같아요. 그냥 헛소리 같아요. 뭐지? 전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공감하는 정의가 이겁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 ASF에서는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제는 뭐냐면 일단은 물리적인 거하고 가상 세계를 같이 정의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가상 세계만 강조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거하고 가상 세계가 같이 가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3차원 가상 공간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하나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종류로 나눠요. 메타버스다 하면 뭐 이거 하든지 뭐 어느 거 하나인데 우리가 늘 쓰는 배달의 민족, 주문, 거울 세계, 현실을 거기다 올린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가 나왔던 거고 SNS는 우리가 매일 나의 생활을 적는 거고 이것도 메타버스 개념입니다. 뭐 증가현실, 포켓몬고 같은 이런 것들, 가상세계, 레디 플레이 원처럼 그 게임에 많죠.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가상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완전히 가상에서 돌아가고 이거는 현실과 가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과 가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하는 걸 보면은 가상 공간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그중에 하나다. 오히려 배달의 민족이 엄청 성공한 것처럼 이런 데서 앞으로 가치가 더 커져야 되고 저걸 좀 더 향상시키는 쪽이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가상 개념은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메타버스랑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반드시 인터랙션 같이 작용해야 되고 공진화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안에 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하고 연계돼야 되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메타버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게 현실 세계고 이게 가상 세계라고 했을 때 아까 이상계 이게 현실의 모사 공간, 현실 아까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현실의 모사 구글맵 같은 거 모사 공간 이상계, 발판계 순수 머리로만 생각해 난 거죠. 그게 아까 순수한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게 메타버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것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경제 생태와 같이 돌아가야 돼요. 배달의 민족은 우리한테 준 게 뭐죠? 음식 주문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언제 주문해도 언제 갖다 주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 주는 게 메타버스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러면 반드시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 반드시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로블록스는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안 놀아봐서. 주로 10대들이 게임이에요, 게임. 가서 게임을 개발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공간인데 여기에 그 로블록스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메타버스의 모든 걸 다 갖춘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일한 완벽한 메타버스냐? 앞으로 만약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혹은 누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서 진지하게 투자를 검토한다면 여러 요소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줘야 돼요. 먼저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돼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신원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많은 친구들이 편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건 외국 친구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든 뭐 저기 베트남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야 돼. 있고 싶어야 돼. 들어갔더니 머리 아프고 그런 거는 성공된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진입출이 편리해야 되고 들어가서 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로블록스는 개발자하고 크리에이터가 들어가서 자기의 상상을 그대로 표현해서 게임을 개발하게 만들었죠. 내용이 엄청 성공적인 게임이 많죠.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거고요.
안에 러벅스라는 자체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러벅스로 결제가 돼요. 그게 또 현실 달러하고 바로 태환이 돼요. 러벅스가 환율이 있습니다. 현실 달러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벌면 그게 현실 소득하고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로블록스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 자산이 지켜져야 되겠죠. 보안과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현실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가 가서 이렇게 검토하잖아요. 제가 몇 개 기업을 방문했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단 신원 정기부터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요즘에 누가 한다 이러면 토큰 발행하는 것만 강조를 해요. 한 번에 발행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튀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냐 이 주제로 지금 들어가는데 앞에서 여기가 지금 로블록스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근데 로벅스 같은 이런 화폐를 현실에서 쓰게 하냐 이게 각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건 국가에서 살아가요. 그럼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은 ICO 코인 발행 못하게 한다. 그냥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못하게 하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싱가포르 가고 두바이를 가고 뭐 다른 나라를 가요. 지금 못하게 하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가는 게 두바이를 갑니다. 그전에는 싱가포르 많이 갔는데 두바이는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 계좌를 바로 연계시켜줘요. 지금 두바이는 세계 금융허브가 되겠다고 이쪽 가상자산 쪽 엄청나게 지금 제도를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하려면 제도가 따라줘야 되는데 국가별로 다르고 중국은 아예 못하게 해서 못하고 이게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려면 중간에 연계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디바이스. 애플 비전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VR, MR, AR 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런 것들이 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가상화 현실의 연계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메타버스 산업은 주로 이쪽으로 돼 있어요. 라스베가스 센스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작년 1월 5일에 가봤는데 가면은 이런 업체들이 다 와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현실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고래가 완전히 현실에 팍 나오는 것 같잖아요. 실제 고래가. 이게 MR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CS에 가면은 이런 걸 구현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막 사람이 실제 없는데 우리 시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이 움직이는 걸 구현하는 이런 기업들이 그 MR 기술이거든요. 스타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인프라 쪽이 지금 많이 스타트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그다음 디지털 보안 기술, 딥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업체들, 그리고 VR, AR 뭐 이런 디바이스.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돼요. 5G, 6G 이게 위성.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요즘에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죠. 2020년 요까지 지금 IoT 뭐 이런 걸 센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메타버스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호황해 보이는 것들이 그때는 많은 부분이 구현이 될 거다. 100%. 화폐는 언제 필요하냐? 화폐는 저도 교육업계 있잖아요. 여기가 현실의 사람들을 하고 만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쪽은 현실 사람들이 내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메타버스 쇼핑 플랫폼 하겠다. 지금 쿠팡 같은 거 메타버스로 구현하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밑에 인프라 기술들을 구현해 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5G나 6G나 국가가 해주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 요즘에 아마존도 그렇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술이 지금 쫙 돼 있습니다. 여기 사무인터넷 삼성이라든가 애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백엔드 인프라 쪽은 지금 많이 돼 있는데 문제는 아키텍처 구조를 짜는 이게 사실 위에 3.0 개념입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고 여기서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생태계예요. 백서로 보통 표현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챗GPT는 지금 들어왔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소유권을 인정해 줄까. 예를 들면 여기 누가 교육 플랫폼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 콘텐츠가 안 유효할 거라는 거를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데 뭘로 할까? 생각하는 게 NFT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자, 그다음에 누가 그걸 사갔어요. 근데 거기서 원화 가지고 결제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신용카드 당연히 되게 해야 되겠지만 신용카드로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신용카드가 거의 안 써요. 중국만 해도 신용카드를 많이 안 쓰거든요. 결국 은행 계좌가 없어요. 동남아 대부분 캄보디아,
은행 계좌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저 교육 플랫폼 못 들어와서 결제를 못 해요. 은행 계좌 없기 때문에 카드로 해버리면. 다른 대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실제 사례를 들 건데 어쨌든 이걸 짜는 게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가 위에 3.0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과 가상을 옮기는 디바이스입니다. 뭐 VR 안경, 뭐 AR 안경 이런 결국 촉각, 손진,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파킨슨병 환자나 이런 분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신경 관련 장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 웨어러블도 여러 가지 뭐 옷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모자도 있고 요즘에 많습니다.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스타트 기업들이 이거는 여기 기업들이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다 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여기 와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쪽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대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가 약합니다. 여기 약하고 지금까지 아까 말한 거 B2C 쪽으로 주로 어디냐면 게임, 뭐 소셜, 뭐 아까 월렛을 만들고 토큰 만들고 이런 쪽이 지금 돼 있지. 사실 이런 쪽은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큰 그림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교육을 관심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설명드렸지만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면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다 구현이 돼야 되고 이게 소유권 인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NFT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뭐 메타버스 어떤 공간 행정 업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버전의 플랫폼 필요해요. 지금 유튜브가 엄청 그 핫하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나 원래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확신하건대 지금처럼 저렇게 가짜를 용인해 버리면 누군가가 저런 걸 못 만드는 플랫폼 만들어내면 한순간에 대체가 돼요. 싸이월드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작동이 되게 누가 이 SNS 플랫폼 만들면 1등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대형 플랫폼 개념이니까 뭐 개인이 할 수 없는 업무지만 산업 메타버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뭐 이런 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서의 디지털 자산 규모는 NFT라든가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 메커니즘인데 지금 탈중앙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동으로 나와 봉사를 해줘야 돼요. 비트코인 주인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없어요. 잘 돌아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돌아가냐? 자체 가버넌스 구조로 돌아가요. 그래서 채굴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 가버넌스에 컨트리뷰션한 사람들한테 이 거래가 진짜 거래다 이렇게 그 장부에 올리잖아요. 블록체인 장부에 올리는 그 사람한테 코인을 주는 거죠. 그게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탈중화가 누구의 봉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탈중화화 조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가버넌스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탈중앙화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앙화인데 블록체인의 분상 장부 개념만 쓸 것인지 그게 CBDC입니다. 원래 중앙은행이 혼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CBDC를 쓰면은 창업은행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여기에 다 그 기록이 남게 하겠다라는 거죠. STO 요즘에 그 토큰 증권 지금 한국에서 하반기부터 허락하겠다는 게 STO인데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기반의 토큰 STO를 발행한다 이러면 그걸 예타 결정의 장부가 있고 그리고 거래소도 장부가 있고 발행한 기업도 장부가 있고 투자자도 이렇게 분산식으로 장부를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거래소하고 증권사하고 딱 예타 결정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집니다. 근데 확실한 건 탈중앙화로 가면은 누군가가 나와서 조직을 위원회가 만들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화폐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앙화된 누구 프라이빗 블록체인가 그냥 분산 담보만 쓰겠다. 누가 주체가 있다 이러면 가상화폐가 없어도 돼요.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퍼블릭은 탈중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결정이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 비트코인이 의미가 있냐? 탈중앙화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자체의 매력이 있는데 문제는 탈중앙화라는 본질이 또 뭐냐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화폐로 썼다. 무슨 사고 나도 책임질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화는 중앙이 없어 좋고 그렇게 누가 통제를 안 해서 좋긴 한데 사고가 났을 때 누구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또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개인들한테 밀어놓은 거죠. 얘네 알아서 행동해. 이게 탈중앙화입니다. 근데 중앙화는 누가 책임지고 다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데 사건 터지면 그 중앙 조직을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된 장점이 있어요. 문제가 터질 때 걔네를 비유하고 걔네를 하면 되는데 탈중앙화는 개개인한테 책임을 떠미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화가 탈중앙화의 최적의 조합이 미래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가 탈중앙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화된 데서 요 부분이 탈중앙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도를 잘 짜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화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정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거는 디바이스 아까 실물층에서 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데이터가 기본 축적이 돼야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고 챗 GPT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리 AI GC라고 합니다. AI가 생생한 콘텐츠라는 거거든요. UGC라는 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유튜브.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이렇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그래서 챗 GPT가 나오면서 앞으로 점점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많아질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블록체인 혹은 가상화폐가 왜 필요하냐? 어느 책에도 없고 제가 쓴 겁니다. 순수하게 제가 생각하는 본질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을 십몇 년 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하루 날 사칭하는 사람이 때문에 페이스북을 접을 생각을 해요. 과거에 했던 십몇 년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내 옛날에 초창기부터 적어놨던 어떤 거는 다 뭐 헛소리 적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도 내가 엄청 생각해서 좋은 내용을 적은 것도 있는데 페이스북을 접는 즉시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첫째. 두 번째 유튜브도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 정부를 엄청 욕하잖아요. 그냥 그게 노란 딱지 딱 붙여놓으면 광고가 뭐 붙어요.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쫓겨났잖아요. 계정이 딱 막혀버렸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처럼 일당 독재제도 체제가 좋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가 좋냐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누구한테나 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회피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래서 효율성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 정부가 길을 깔다가 다른 정부 오면은 없던 일로 돼버리고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기후변화 문제는 없던 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일당 독재는 쫙 끌고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속에서 나라는 가치가 있냐. 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제 뜻은 뭐냐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가치가 없다. 가치를 줄 수가 없다. 왜? 거기에 소유권과 공제권은 너한테 있지 않다. 내용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가치가 과연 있을까?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구현되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물건은 가치가 없다.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은 디지털 자산이고 소유권이 증명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져야 그 메타버스가 진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탈중앙화돼야 되냐 중앙화돼야 되냐 이거부터 대답을 해야 돼.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까? 중앙화 탈중앙 각자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중앙화되면. 뒤에 답을 제가 구조를 적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음대로 통제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본질은 혹은 앞으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만든다. 지금 이 시점에 그냥 사람 다 이렇게 야 유튜브 엄청 성공했는데 네가 못 이겨. 퍼스트 테이크업 1등이 다 가져갔어. 네가 지금 유튜브를 만든 누가 나한테 올리겠냐? 실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유튜브 만든 기업들이 많아요.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몇백 회밖에 안 돼요. 하나 플랫폼이. 지금 아무도 대체 못해. 근데 만약에 지금 유튜브는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는데 어떤 유튜버가 나왔는데 거기서 내 거로 이 유튜브에도 올려서 소득 창출하고 저 유튜브도 올려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면 그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시대가 온다. 그야말로 웹 3.0 시대다. 그래서 그 중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건 가치가 없다. 난 이게 메타버스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